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감만일주병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지금까지 고조선 국호의 뜻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 유민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조선 유민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으로도 갔고 한반도로도 왔습니다. 한반도로 온 고조선 사람들은 난생설화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라를 이은 시조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난생설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혜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과 멤버십 가입으로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난생설화에 있어서 알이라는 것은 고갑자의 알봉의 약자로 확인됩니다. 새로 나왔다, 미약하다, 그러나 때를 맞추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생설화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기둥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에서 나왔다, 빛이 함께 있었다, 이것입니다. 난생설화는 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빛의 이야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난생설화를 연구하면서 그동안 알이라는 것만 들이다 팠지 빛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빛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몽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화 부인이 해모수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 햇빛이 계속해서 유화 부인을 비추고 따라다녔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상징화해놓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혀끝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주몽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빛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정가에서 번개불이 솟아올랐다. 혀끝의 탄생 이후 해와 달이 더욱 밝게 빛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무엇이고 더욱 밝게 빛났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봉의 뜻과 빛이라는 것을 서로 관계지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알봉은 새로 나왔으나 미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빛으로 말하면 동토 오를 때 새로 떠오른 첫 햇살이라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동틀 때 첫 햇살, 바로 이것이 알봉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어둠을 뚫고 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햇살입니다. 여명입니다. 여명이란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을 말합니다. 알봉은 여명이었습니다. 혀끝의 탄생 이야기에 놀라운 상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이 더욱 밝아졌다, 이 기록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더욱 밝아졌다라는 말은 아침 햇살을 정태적인,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이 더욱 밝아졌다, 그냥 떠오른 대로 있지 않고 더욱 밝아졌다, 이걸 동태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서 멈추어 있지 않고 중천의 해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향은으로 보아주십시오. 향은이란 하늘에 비는 말입니다. 지금 비록 동이틀 때의 희미한 첫 햇살이지만은
중천의 해처럼 더욱 밝아지게 해주소서, 이런 뜻으로 전환이 됩니다. 알이라는 것을 알봉의 알을 한자의 뜻으로만 보고 비교해 본다면은 동틀 때 햇살에 해당합니다. 향언으로 보자면은 미약한 햇살이지만 더욱 밝게 빛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변화됩니다. 고구려 신라 가야의 시조들이 모두 알을 깨고 나와서 나라를 열었습니다. 알에서 나온 아이가 자라서 새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동틀 때 고운 아침에 같이 지금은 비록 작고 미약한 새 나라이지만 중천에 떠오르는 해처럼 더욱 밝게 빛나고 커다란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지금은 작은 나라이지만 커다란 나라가 되게 해주고, 여명의 해처럼 어두컴컴한 갓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불과하지만은 중천의 해처럼 더욱 밝게 빛나도록 해주소서, 이러한 뜻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알과 알봉은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쉽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알봉이라는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알에서 아기가 나와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징입니다. 저는 이 상징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제가 배재대 손성태 교수님께서 고대 한민족이 아메리카로가 인디언이 되어 있더라, 이러한 깜짝 놀랄 만한 주장, 인류사적 주장을 제기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 중에서 놀라운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이 인디언들이 태극기에 있는 태극 문양을 돌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이 문양, 바로 태극 문양입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생성과 소멸, 그리고 또 다른 순환을 거듭해 나간다, 이러한 우주관을 상징한 그림입니다. 인디언들의 태극 문양은 고조선의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모든 고조선의 또는 고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태극이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갑자의 문화와 동일합니다. 갑자라는 것이 갑자, 을죽, 병인, 양요, 계속 생성했다 소멸하면서 변화를 거듭해가면서 순환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과 갑자의 문화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태극과 갑자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순환의 우주관입니다. 놀랍게도 인디언들과 한반도인들이 공통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태극 문양을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의 고대 우리 민족이 난생설화의 갑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태극과 갑자, 이 둘은 생성, 소멸, 순환의 우주관입니다. 동일한 우주관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극과 갑자의 우주관이 공통 조상이었던 고조선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디언의 공통된 조상인 고조선과 한반도 신라, 백제, 고구려,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의 고향이 고국이었던 고조선에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고조선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한반도로도 내려왔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알봉과 갑자의 우주관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고조선의 디아스포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폐지대 손성태 교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성태 교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고조선의 인디언 문화 중에서 우리 향가 문화, 특히 장례 문화, 눈물가의 문화가 있던가, 이 사실에 유의하시고 연구를 계속해 주십사,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뜻밖에도 아메리카 인디언의 역사와 관련해서 기존의 인식을 뒤흔들 놀라운 사실, 증명을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손성태 교수의 이론과 저의 이론을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사태의 진전이었습니다. 알이라는 것을 한자의 뜻으로 보면은 동틀 때 미약한 아침 햇살입니다. 뜻으로만 보아도 좋을 텐데, 이런 뜻으로만 보아도 좋을 텐데 왜 떠오르는 해라는 동태적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왜 중천에 떠오르는 해처럼 밝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천지 신명에게 비는 향언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태적이고 향언으로 보아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라. 당연히 나와야 하는 추궁일 것입니다. 근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지봉 위에 모여서 구지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지가는 향가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오고 상자에는 황금 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알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향가가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향가와 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향가와 알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둘이 같이 존재한다, 향가와 알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국 시조들이 왜 하필이면 알에서 태어나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난생설화의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향가와 난생설화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난생설화가 향가와 같이 있었습니다.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천지신명에게 빌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알이라는 것은, 알봉은 동틀 때 고운 아침 햇살입니다. 미약한 아침 햇살입니다. 여기에 향가에 하늘에 빈다라는 속성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미약한 새나라이지만 중천에 떠오르는 해처럼 밝고 큰 나라로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노래입니다. 향어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말입니다. 주몽, 혁거세, 수로왕 등 난생설화의 주인공들은 비록 미약하지만 때맞추어서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면서 중천의 해처럼 밝고 큰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가락국은 우리 민족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동태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발전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나정이 가진 전혀 새로운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정이라는 것을 우물로만 알았습니다. 다른 그냥 물이 나오는 우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혀끝새가 나온 알이 바로 나정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정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나정을 한자로 풀어보겠습니다.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나정의 이 나자는 댕댕이 덩굴 라입니다. 댕댕이 덩굴이라는 것은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고 가느다라는 덩굴입니다. 정은 우물정입니다. 그냥 우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상대적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두 가지 그 의미로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댕댕이 덩굴은 작은 덩굴이었죠. 정은 우물이죠. 작다, 작은 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정은 댕댕이 덩굴 플러스 우물 둘 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정도 향언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것을 지향하는 향언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나정은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크게 해달라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바이블식으로 말하자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비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나정의 나는 댕댕이 덩굴 나입니다. 왼쪽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댕댕이 덩굴처럼 가늘고 작고 미약하지만 오른쪽의 칡덩굴처럼 거대하게 쭉쭉 뻗어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향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댕댕이 덩굴과 칡덩굴은 대칭적이자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 영상 보아주십시오. 댕댕이 덩굴은 가느다랗지 않습니까? 칡은 굵지 않습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이러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라에 갈문왕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문왕의 갈은 칡갈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칡이 있지 않습니까? 칡갈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 학문할 때 문자 할 때 글문이 되겠습니다. 칡 플러스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문왕은 어떻게 보아하느냐? 큰 글을 성취한 사람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큰 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갈문왕을 아까 라문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댕댕이 덩굴 아닙니까? 지금은 댕댕이 덩굴처럼 작고 별 볼 일 없는 학문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중에 큰 글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앞과 뒤 어느 쪽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해놓으면 크게 해주소서, 큰 것을 먼저 내세워 놓으면 앞에서 작았던 것이 이처럼 크게 되게 해주소서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향언입니다. 나정을 연구하다가 댕댕이 덩굴과 칡이 가진 대칭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마녀집을 보면은 등나무 덩굴을 뜻하는 등자라는 글자가 자주 나옵니다. 등나무 이것은 아까 우리의 칡갈과 똑같습니다. 칡과 같이 큰 글이 되게 해주소서 쭉쭉 뻗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일본에서는 등나무처럼 쭉쭉 길게 뻗어나가게 해주소서 또는 등나무처럼 너무 길게 수명이 길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향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가를 연구하면서 마녀집을 연구하면서 고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향가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바로 이러한 문화를 그때 건너가면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고조선의 후예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고조선은 동으로는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고 남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으로까지 대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고대 인류 이동에 있어 빅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정에서 정자, 우물정은 무엇일까요? 정은 그냥 우물이 아니고 상대적 개념을 향언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은 우물은 작다, 이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이라는 글자 역시 향언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작다와 크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우물이지만 나중에는 큰 강의 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운을 담아놓은 향언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작은 우물에서 그 물이 나와서 점점 커져서 우물 속에는 조그만 물이 나오는 조그만 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커져서 오른쪽 사진 거대한 강으로 흐르게 해주소서. 이러한 향언이 되는 것입니다. 알봉의 알이라는 것은 여명의 아침 해가 중천의 해처럼 되게 해주소서. 나정의 나는 댕댕이 덩굴이 칡덩굴처럼 쭉쭉 뻗어나가게 해주소서. 나정의 정은 작은 샘이 큰 강이 되어 흐르도록 해주소서. 바로 이러한 향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향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뿌리는 고조선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혁거세가 나정과 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동천으로 데리고 가서 씻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정이라는 것은 작은 우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천은 큰 동쪽에 있는 큰 강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오른쪽 맨 아래 큰 강이, 왼쪽이 나정이라는 작은 샘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오른쪽의 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거세는 이러한 조그만 데서 태어나서 커다란 강으로 가서 씻어줬다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작은 것에 큰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나정과 동천을 작은 우물과 큰 강을 말하면서 동시에 시간순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동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우물이지만, 작은 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천처럼 큰 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을 형상화, 상징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정과 동천조차도 향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속 난생설화는 상징의 숲이었습니다. 은유의 숲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를 상징적 표기법으로 웅훈하게 오늘에 전달하는 역사책이 바로 삼국유사였습니다. 저는 난생설화 부분을 읽으면서 삼국유사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삼국유사가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정말 이른 스님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백성들이 떼창을 부르고 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내려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로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경주 나정가에서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혓거새가, 그때 바로 혓거새가 아래서 나옵니다. 구지봉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이 떼창을 부르고 떼춤을 추고 있을 때 수로왕이 나왔습니다. 경주 나정가에서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혓거새가 나왔습니다. 자, 동일한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장면을 비교해 보십시오. 데칼코마니와 같습니다. 데칼코마니라는 것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미술 기법입니다. 종이 위에 종이를 접어서 한쪽에다가 물감을 잔뜩 칠하고 반으로 딱 접어서 펴면은 대칭 똑같은 무늬가 나오는 미술 기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로왕이 나타날 때 구지봉에서 국왕과 백성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혓거새가 나타날 때 나정가에서는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었고 이쪽에서는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쌍둥이처럼 같습니다. 구지봉 위의 백성들은 나정가에 있었던 새와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고대인들은 사람들을 새나 짐승 무리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상징화하는지 그들의 그 상징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새나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예를, 또 명확한 예 하나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북쪽 부여의 금화왕이 주몽의 알을 개와 돼지, 소와 말에게 주었으나 그 개, 돼지, 소, 말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이리저리 보호하고 피해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주몽의 난생설화입니다. 그때 고대국가 부여에는 역사책에 딱 나옵니다. 사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다시 말해서 말과 소, 돼지와 개, 그런 곳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호왕이 개, 돼지, 소, 말한테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과 소와 돼지와 개로 상징되던 사출도 사람들에게 주몽의 알을 주면서 이걸 없애버려 했으나 주몽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여의 개, 돼지, 소, 말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 나정가에 나타난 새나 짐승들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고대인들은 사람을 이런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정가에 자주색 알이 있었습니다. 그 자주색 알에게 흰 말이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흰 말은 무엇일까요? 금방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일 것이다. 집단일 것이다. 어느 특정 집단이 혓거새를 데리고 와서 나정가에서 사로 육촌의 촌장들한테 인계하고 떠났다. 이런 뜻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드디어 우리는 고대 역사서를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대 역사사에 나타나는 동물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상징체계였고 이를 설명하는 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득한 고대, 민족의 태초에 향언이 있었고 향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상징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념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갑자의 철학이 있었고 태국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한반도 땅으로 온 것 같습니다. 한반도 땅으로 내려왔던 사유들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망국 고조선의 문화였던 향자와 향가와 향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들은 난생설화의 문화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드디어 이 단원의 목표인 민족사 최고의 수수께끼인 고조선의 국명이 가진 의미를 향가와 향은, 향자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